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지? 왜 남의 감정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할까? 마치 세상 어디를 가나 항상 나만 옳다고 믿는 사람, 조금만 지적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반대 의견을 내도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 혹은 몇몇 사람의 특이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성향의 사람을 만들어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를 통해 가치를 매기고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 되는 환경.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기 쉽고 어떤 성향이 자라기 쉬울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내는가? 이 영상은 그 구조를 해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를 짚어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 주입합니다. 너의 가치는 성적으로 증명된다. 스펙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뒤처진다. 이렇게 성적, 스펙,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교해야 할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만드는가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기애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만 뒤처져도 심한 열등감과 불안을 느끼는 양극단을 오가는 취약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성과 중심 사회에서는 실패가 곧 무가치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성은 자기애적 성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버티기 어렵고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없이는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운 사회를 살게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르시시즘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성과 경쟁 사회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식 양육에는 독특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성취가 곧 부모의 명예이고 아이의 실패는 부모의 부족함으로 해석된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아이에게 과도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걸어둡니다. 너는 잘해야 한다. 우리 아이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떠안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을 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꿈, 부모의 자존심, 부모의 확장에 일부러 자라기 쉽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고 감정보다는 성취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자기 감정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육 방식이 아이의 정서 발달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화가 나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슬픔을 표현해도 괜찮은지 이런 기본적인 감정 교육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보다 성적이 먼저였고 슬픔보다 결과가 우선이었으며 힘들다는 말은 핑계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칭찬에 과하게 취하거나 비판에 과도하게 상처받거나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과장하며 불안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패턴은 나르시시즘의 전형적인 형성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많은 부모들이 외부 이미지 관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평판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배우고 겉모습과 평가에 집착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가정은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사회이며 그 안에서 형성된 감정 패턴과 자기 인식 구조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이 남습니다. 가정은 나르시시즘의 첫 번째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 훈련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과로 사랑받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한국의 많은 조직에는 공통된 규칙이 있습니다. 윗사람의 말이 고칠리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열이 우선이고 의견보다는 직급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협력하는 능력보다 권위에 순응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권위 중심의 조직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바로 권력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조종하거나 허세를 부리고 자신의 실수는 책임에서 빼고 성과는 독식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조직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정도 독함은 있어야 승진하지라는 말로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도, 동료를 공격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해도 승진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조직에서 쉽게 살아남고 더 강해지고 심지어 리더 자리까지 오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권력형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조직에서 생존하고 번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히 소진되어 갑니다. SNS는 이제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외모, 라이프 스타일, 소비 패턴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과시의 소재가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이걸 올리면 더 인정받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강한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보여줘야 살아남는다는 묵직한 압박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나보다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정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 과도한 자기 포장은 결국 자기애를 강화하고 자신에 대한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SNS가 감정을 조절할 기회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공감보다 반응이 우선이고 대화보다 공격이 더 빠르고 쉽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악플, 조롱 같은 행동이 브레이크 없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줄어들고 언제든 쉽게 폭발하는 감정만 커져갑니다. 그 결과 SNS는 겉으로는 대담하고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인정에 목마른 작은 나르시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 됩니다. 이 시대의 SNS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애를 강화하고 비교를 가속화하는 거대한 심리적 환경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이면 안 된다. 티내면 유난스러운 사람 된다. 이 말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처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아야 하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타인의 감정 또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면 누군가의 슬픔이나 상처를 이해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나르시시스트가 더 매력적이고 당당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진 그들이 오히려 패기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처럼 오해받는 것이죠. 감정적 읽기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상대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어디가 경계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참는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고이스트는 양산되고 그 반대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힘을 얻습니다. 감정이 금지된 사회는 자기애적인 사람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문화는 공감 결핍을 낳고 공감 결핍은 나르시시스트의 득세로 이어집니다. 한국 사회에는 독특한 관계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말하기를 피하는 문화입니다. 불편한 말을 솔직하게 꺼내기보다 눈치로 알아듣기를 기대하고 문제가 생겨도 굳이 말을 해야 하나 하며 넘기는 분위기. 이런 회피적 관계 방식은 작은 갈등은 줄여주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누군가 불합리하게 행동해도 그냥 넘겨라. 서로 정이 있어야 한다 같은 조언이 돌아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예민함으로 여기고 자기 비난을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 더 대담해집니다. 직접 말해주지 않는 관계, 책임을 묻지 않는 관계,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관계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경계를 세울 줄 모르는 사람, 불편해질까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회피와 눈치 문화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겉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은 유리처럼 불안정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많습니다. 이들은 칭찬과 인정이 끊어지면 바로 흔들리고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상처를 과하게 느끼며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가진 세 가지 구조적 특징 때문입니다. 첫째, 평가 지옥. 어릴 때부터 시험, 성적, 스펙으로 끊임없이 점수화되며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외부 인정에 중독됩니다. 둘째, 비교 문화. 항상 누군가와 비교되며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셋째, 실패 금지 사회.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해 보이고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한 취약한 자기애를 키웁니다. 이 모든 구조가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큰 소리를 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거의 읽지 못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며 상대의 삶까지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넘쳐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자기애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부류는 침묵을 택한 에코이스트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자기 주장을 억누르고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습관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먼저 착취당하고 가장 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더 크게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가 공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절대 개인의 성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가 오랜 시간 만들어온 결과이며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는 그 구조가 낳은 두 가지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왜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침묵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